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 모빌 슈퍼 모빌 원 최고의 엔진 오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자, 이제 우리 시장 이야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어제도 그렇게 빠지고 뭐 그제도 뭐 계속해서 하여튼 최근 한 일주일 사이 너무 큰 폭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젠 다 됐겠거니 싶었는데 오늘 뭐 역대급으로 또 빠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특히요. 오늘 시장 얘기 박근형 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코스닥이 4.36% 빠졌군요. 그리고 코스피는 비교적 뭐 낙폭이 이렇게 크진 않았군요. 네, 1.2% 정도 빠졌는데 전자가 버텨가지고 유독 이 코스닥이 많이 빠진 거는 뭐 이유가 있나요? 결국 센티가 완전 무너진 거죠. 뭐 지금은 오늘 이제 2차 전지까지 이제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지만 사실은 그동안 2차 전지나 그나마 대안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양극재까지 다 무너져 버리니까 지수 인덱스가 왜냐하면 2차 전지가 매우 위에 있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거든요. 네. 에코프로 BM이랑 뭐 LNF가 거의 1등, 3등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9%씩 빠지니까 이 9% 빠질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까지 빠지니까 뭐 인덱스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개인들 돈을 많이 던진 것 같고요. 그렇기도 하고 지난번에 제가 표를 한번 갖고 왔던 기억을 하시면은 뭐 며칠 전에 제가 드렸던 자료 보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그 시가총액 대비 신용 비율이 그래도 이제 중심선 정도에 와 있었고 코스닥은 시가총액 대비 이 신용 비율이 거의 꼭대기에 그대로 유지가 됐던 그걸 하나 표로 지난번에 한번 갖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코스닥 쪽이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죠. 빠지게 되면 주가가 많이 빠진다 볼 수 있는데 네. 뭐 이어서 그냥 편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근데 어제 뭐 파월 연준 의장의 뭐 의회 정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로 봤는데 사실은 굉장히 매파적인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뭐 물가만 때려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희한하게도 미국장은 그 이야기를 한 뒤에 또 플러스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되게 얄미운 플러스 전환이 됐었는데 예상보다 뭐 종가 무렵에 약간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약법으로 끝나긴 했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안 빠지고 미국장이 끝났고 어제 전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이 선물 시장이 막 급하게 빠지니까 우리나라 더 이제 좀 두려웠는데 미국장은 오히려 이제 정상적인 장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빠졌죠. 근데 이 파월이 이야기하는 톤을 보면 좀 이런 것 같아요. 뭐 누가 이렇게 표현해서 재밌는 표현이라서 하나 가져왔는데 이 골프 나와갖고 이제 티샷을 딱 쳤어요. 네. 딱 보면 오비예요. 근데 이제 이 캐디분한테 공이 어딘지 이렇게 보셨냐 그러면은 딱 이제 캐디분은 보시면 이제 오비인지 아는데 가서 공 찾아 보실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부분 오비예요. 바로 말 안 합니다. 본인이 이제 오비 났다는 걸 알지만 가서 한번 뭐 찾아보시죠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오비 났다고 말 안 하고 한번 가서 보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이제 파월 의장이 최근에 느낌을 보면 침체 쪽으로 가는다는 느낌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잘 안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침체 가능성을 조금 이제 인정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네. 사실 뭐 시장의 센티가 별로 좋을 건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지금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아침에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뭐 기관들이 현물과 선물 동시 순매수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시초까지 잠깐 그랬고요. 외국인들은 역시 이제 선물 매수만 이루어지고 현물은 사지 않았죠. 그래서 오전 중에는 원전이나 뭐 태양광, 통신, 조선, 자동차, 손해보험 이런 쪽에 이제 강세를 나타냈고요. 네. 다만 기관이 다시 선물을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좀 좋지 않았습니다. 장중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00원 선을 돌파하면서 투심이 또 위축됐는데 9시 30분 전후로 또 이제 물량들이 막 또 쏟아져 나왔거든요.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시간대로 보면 또 CFD 관련된 물량들이 조금 출회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할 수 있는 물량들입니다. 이후에 이제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강화되고 뭐 금융 투자와 연기금 중심의 기관의 현물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잠시 플러스권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시경에 정부에서 이제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시에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구두 개입을 들어왔거든요. 근데 환율을 보면은 1296.72원까지 소폭 조정을 보였었는데 이마저도 다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00원대로 다시 또 튀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안정이 잘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또 불안해하면서 다시 이제 재차 마이너스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06포인트까지 하락했던 증시가 이제 오후 들어서 이제 조금 낙폭을 약간 축소를 하긴 했지만 특별한 이슈와 관련된 재료에 따른 반응보다는 수급 요인 때문에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도 이어졌고요. 지금 장중에 보니까 오늘 이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7.89원까지 치솟았던 걸로 보이고요. 제가 5시 50분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1,304.78원이니까 1,300원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용매매나 CFD, 스탁론 반대매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외국인들이 또 파생으로 좀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선물 매매 패턴이 영향이 크는데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이 패턴 비슷합니다. 장 시작과 함께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개인 반대매매 매물 나오고 기관 프로그램 매도가 이어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오전장 급락하고 오후장에는 외국인들이 이 선물을 환매수하면서 끝내고 이러면서 이제 지수는 밀리고 외국인 파생은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이런 게 계속 패턴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은 외국인 선물 매수가 지금 8,000계약 이상 유입됐고 개인 현선물 매도가 이제 계속 나왔죠. 그래서 장중에 이제 코스피 2,306까지 갔었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나 실망 매물이 이제 대거 출회됐다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인데 막판에 보니까 또 외국인들이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에 포지션 정리를 별로 안 했더라고요. 선물 보니까 외국인이 7,491억 정도 매수를 이제 마무리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긴 한데 글쎄요. 여전히 조금 외국인들의 좀 노름에 좀 그 시장에서 약간 놀아나는 듯한 느낌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오늘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PMI 그다음에 다음 주에 미국 1분기 GDP,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굵직한 경제 지표가 또 나오면서 일단 코스피에 대한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보면 수급 보면 그 기관들이 되게 주식을 많이 산 것 같지만 다 증권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한 만기약 샀죠. 만기약 사면서 이제 베이시스가 좋아지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그거 하고 있는 건데 짤짤이 같은 거. 그러면서 이제 지금 1조 정도가 또 쌓였어요 프로그램 매수가. 그 짤짤이를 하고 있다는 건 어떤 건가요? 차익 거래죠 그냥 틱틱이 하는 거죠. 예, 진짜 그 뭐 시장이 어떻게 되든 무위험으로 이제 하는 하나의 전략이긴 한데 아무튼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1조가 들어오면서 네. 이제 이게 또 쌓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일 조그만 외국인이 팔아도 또 프로그램 매도가 역회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프로그램 매수가 1조가 들어왔는데도 시장이 1% 이상 빠졌다는 거는 그만큼 수급이 취약한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샀지만 거의 쇼커버성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장에는 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못 줬던 것 같습니다. 그 공매가 오늘 많이 나왔습니까? 공매도가? 그거는 뭐 계좌를 열어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죠. 뭐 그렇습니까? 공매도가 얼마나 왔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뭐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네. 문제는 이제 신용잔고의 미수금의 점검이 뭐 사실 지금 방송을 보는 분들 제일 좀 궁금해하신 부분이 이거 아니겠어요? 뭐 업황이 어떻고 종목이 어떻고 이야기는 뭐 나중에 일부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제 이런 수급에 대한 이슈가 좀 중요하실 것 같아가지고 반대매매 얼마나 나왔나? 예, 그런 것들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위탁매매 미수금 규모는 피크였던 2021년 초보다 감소했지만은 이 미수금 위탁 그 레버리지 규모가 2026 코로나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이 6월 2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일 비중이죠. 기준으로 봐서는 8.1% 정도 됩니다. 이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 10월 최대 10.1%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6월 21일 날 나왔다는 거죠. 신용잔고는 코로나 당시 이제 주가 급락 이후에 계속 급증을 해왔기 때문에 절대 기준이나 시가총액 대비로서는 아직까지도 코로나 이전 대비 조금 높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주가 급등해서 뭐 신용을 통한 뭐 주식 매수가 계속 늘어났는데 주가 하락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이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이걸 받아주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신규 자금 유입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투매가 나오는 건데 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네. 이 표가 이제 좀 제가 봐서는 좀 정리가 잘 눈에 들어올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제일 위쪽 왼쪽 상단에 보면 빨간색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이게 좌상단 그림. 예, 좌상단이 이제 위탁매매 관련된 그 신용 미수금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치솟았다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과거 저점 대비로도 아직은 좀 높아 있는 그림이 분명히 되는 것 같고요. 빨간색 선이 이제 그렇죠. 위탁매매 매수금이요. 그렇죠. 미수금이요. 미수금 네.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 상단을 보면 빨간색 금을 보면 이게 미수금 대비 이제 반대매매 비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왼쪽에 제일 높았던 쪽이 2008년 10월 정도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지만 2008년 10월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치까지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이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많이 네.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왼쪽 하단을 보시면 파란색 이제 왼쪽 하단의 그림을 보는데 이게 이제 신용융자 잔고 금액 추인데 2020년에서 이제 튀어 올랐잖아요. 확 튀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신용 잔고가 상당히 많이 이제 튀어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절대 신용융자 잔고 금액으로 보면 아직도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좀 높은 국면에 아직 있는 거고요. 돈 빌려 산 사람이 저렇게 많다는 거예요? 맞나요? 이 해석이? 근데 이제 이게 보면 네.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그 우리가 이제 예탁금 시장에서 이제 개인들이 들어온 예탁금이 그때 당시와 코로나 이후의 예탁금은 상당히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절대 예탁금 규모가 또 다르니까 이렇게 보면은 또 이것만 놓고 보면 똑같은 예탁금에서 늘어난 건 아니니까 네.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튼 절대 신용잔고 금액은 과거 2020년 대비해서도 좀 아직도 많이 이제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높은 국면에 있다는 네. 거고 이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가 잔고 이게 또 중요할 수 있는데 시가총액 전체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가 잔고의 비율도 여전히 이제 아직도 높은 국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국면이 여전히 수급적으로는 물론 이 신용잔고 자체가 많다는 게 뭐 하락의 절대적인 이슈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네. 시장이 좀 더 낙폭이 커지는 순간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더 폭탄으로 남을 수 있는 수급적인 요인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가져왔던 표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 그 다음 표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이게 좀 어쨌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화면을 좀 줄여야 되는데 이게 신용잔고에서 이제 업종별 비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때도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강관리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그다음으로 높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역시 이제 반도체가 이틀 전에 무너지면서 반도체 중소형주 포함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소프트웨어나 IT 하드웨어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IT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좀 무너지면 영향이 좀 있고 그 뒤로 쭉쭉 가는데 사실 자동차가 최근에 별로 이게 안 빠져요. 사실 상대적으로. 여기 보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자동차의 신용잔고 비율이 그래도 낮은 업종 내에서는 좀 편이네요. 낮은 편이라 네. 그나마 좀 이제 덜 이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업종별로도 다시 한번 제가 며칠 전에 가져왔지만 한 번 더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환율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1,300원 넘었어요? 네,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이제 1,300원 정도라고 보이는데요. 이 과거에 역대 환율 1,300원 돌파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간단한 표를 한번 가져왔는데 그냥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역대 환율 1,300원 돌파 사례가 이제 블룸버그 통신 출처 관련해서 이제 모 증권사가 이제 정리를 했던 표가 하나 있어 보기 좋게 아마 가져왔습니다만 1997년 IMF 외환 위기 그리고 2001년 닷컴 버블 그다음에 이제 카드채 위기 그다음에 2008년에 금융 위기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그 이제 1,300원 돌파가 되면서 이제 이전 1년 수익률이 뭐 상당히 많이 빠졌죠, 당연히. 그래서 IMF 외환 위기는 이제 국내 이슈였긴 하지만 어쨌든 44% 가까이나 이제 시장이 빠졌고요. 전체적으로 뭐 20에서 30, 40 이렇게 빠졌죠. 그래서 이제 많이 빠져 있는데 이후 이제 이렇게 1,300원 돌파 이후에 3개월 이후의 수익률을 보면 IMF 외환 위기 때는 뭐 거의 31%나 시장이 급등했습니다. 그 뒤에. 근데 이제 수익률이 이제 2001년도에는 조금 18%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7.2%로 이제 소폭 많이 줄었죠. 어쨌든 간에 낙폭이 많이 줄면서 이제 수익률을 줬고요.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그러니까 1,300원 돌파 이후에 1년 뒤에 수익률을 보면 모든 사례가 모두가 다 이제 좀 높은 수익률을 어쨌든 준 사례가 있으니까 네. 현재 사례가 상당히 좀 뭐 힘들고 또 이러한 역사적인 이유가 이제 지금 현재 똑같이 적용될 거라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네. 1년 뒤로 봤을 때 좀 편안하게 보면 글쎄요 마음이 편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긴 시각으로 본다면 네.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조금 기회가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환율 1,300원 돌파 시점 이전 1년 전부터 따져봤을 때는 이제 대부분 1,300원 돌파할 때쯤에 이제 마이너스 막 2, 3, 40 이렇게 이제 나온 거고 그렇죠. 네. 환율 1,300원 돌파 시점에 만약에 샀다면 이후 1년 후에는 뭐 30%뭐 많게는 70%까지 이렇게 뭐 수익이 났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침 이제 지금 사는 경우에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얘기일 수는 있겠고. 과거의 히스토리가 뭐 그랬던 네네네. 히스토리를 가져와 본 거죠. 그러니까 1,300원보다 아마 환율은 더 낮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아마 주가는 좀 더 올라갔을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사실 그때 네. 1,300원 돌파된 뒤에 1,400원, 1,500원 이렇게 막 더 올랐었어요. 사실은 특정 시점에 더 1,500원 수준 이상까지도 상승했던 적이 그런가요?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1,300원 변곡점 수준에서
어떻게 좀 잘 견딜 수 있느냐 부분이고요. 지금 각 증권사들은 당분간은 원화 강세로 가기가 조금 힘든 환경이라고 대부분 다 공동적으로 이야기를 아직은 합니다. 그리고 네. 변곡점이 오려면 3분기, 그러니까 한 9월 정도에 그 연준의 금리 속도 조절이 좀 있는 정도 수준까지 가야 조금 이제 환율의 방향성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더라고요. 네. 당분간은 원화 강세 요인이 좀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 조금 빨리 좀 변화가 있다고 보는 뭐 일부 증권사 이야기를 좀 보니까 이 이제 다음 달 중순에 이제 금통위 쪽에서 이제 우리도 빅스텝이 만약에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네. 혹시 이제 빅스텝 이야기가 나오면서는 조금 환율이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빨리 보는 쪽도 있긴 한데 뭐 빅스텝 되면 또 좋지 않잖아요. 뭐 금리를 우리도 그렇게 급하게 많이 올리면은 증권 시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그것도 또 그렇게 썩 좋을까 그런 느낌도 드는데 뭐 환율은 뭐 아무도 빅스텝을 말 수 지금은 없죠.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우리나라도? 네, 저는 네.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가 뭐 채권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 만약에 빅스텝 안 하고 뭐 미적미적하게 뭐 25bp씩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환율 여기서 만약에 1,350원 이렇게 가버리면 특히 환율은 이제 롱 플레이어들을 제가 이제 환율 앱 옛날 제가 IBK 프랍 데스크에 있을 때 제 건너편에 이제 FX 데스크가 있었는데 롱의 베팅을 엄청 잘합니다. 기본적으로 딜러들이 이제 양방향 거래잖아요. 외환 딜러들이. 근데 외환 딜러도 비슷해요. 에콜이랑 롱을 좋아합니다. 롱으로 수익을 많이 내요. 지금 같이 환율 막 올라가잖아요. 지금 아마 외환 데스크도 수익 많이 냈을 겁니다. 뭐 딜러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강세보다는 약세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제 말은 계속 그 트리거들이 뚫립니다. 위에 이제 소위 말하는 트리거들이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뚫리면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더 올라요. 맞아요. 네, 그런 관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은 지금 무조건 개입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1,350원 이렇게 가면요, 굉장히 너무너무 취약해요. 이 외국인들의 어떤 플로우 자체가 지금도 이렇게 안 좋은데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가격이 무너지는 것 자체가 이제 리스크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환율은 되게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그 인디케이터잖아요. 네, 그 나라의 네,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어떤 우리가 위험이나 이런 시그널을 볼 때. 근데 지금 여기서 너무 쉽게 막 1,350원 이렇게 뚫려버리면은 저는 약간 더 우리가 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 분위기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저는 이번에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뭐 제가 채권 전문가도 아니고 뭐 하늘에 이런 의견을 개진할 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네. 그 주가도 이제 뚫리니까 막 반대 매매 나오면 막 쏟아지는 그런 그럼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환율도 적정 수준에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어쨌든 구두 개입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300원 밑으로 안 내려가고 이러니까 더 불안한 건데 빅스텝 같은 경우도 결국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역전돼 버리면 또 이제 자금 이탈 유출에 대한 그럼요. 이슈가 분명히 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좋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국내도 빅스텝을 하면서 자금 유출을 좀 막고 환율 좀 어느 정도 좀 정책적인 의식을 좀 가지고 좀 막아줘야만이 좀 어느 정도 시장도 좀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는 제로 금리의 시대는 끝났다고 우리가 보고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로금리 시대가 참 네. 오래 유지가 됐었죠. 네네. 자, 그리고 뭐 주요 이벤트들도 정리를 좀 해주셨군요. 네, 뭐 지표들이 있죠. 지금 한국 시간으로 6월 23일 10시 45분에 미국의 6월 제조업 서비스 구매 관리 지수가 나옵니다. 이것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쪽에 대한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아마 경기 침체 불안감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 제조업 그 구매 관리 지수는 전망치가 56.4인데 이전치가 57 정도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전망치가 53.6인데 이전치가 이제 53.4니까 서비스는 살짝 올라오고 제조업은 좀 빠지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한국 시간 6월 24일 11시에는 이제 미국 미시간대 6월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지금 전망 이전치가 50점인데 이번 전망치가 50점이 거의 똑같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심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미국은 또 소비가 거의 70%가 이제 GDP를 이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소비 심리 지수가 꺾이면 이제 침체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6월 10일 발표 수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꺾이지 않는다는 걸 좀 다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변수가 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좀 길게 해봤는데요. 테마별로 섹터별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디부터 볼까요? 네, 역시 뭐 오늘은 태양광 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난번 화요일에도 제가 나와갖고 이제 태양광은 조금 스타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업종으로 제가 말씀 한번 드렸고요. 네. 오늘 뭐 표 가져오시면 뭐 폴리시리콘 가격 추이때 대한 뭐 이 가격이 나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최근 보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태양광 쪽이 상대적으로 테마가 상당히 좋았죠. 섹터가 강했습니다. 네. 이 두 번째 차트를 보여주시면 이게 좀 눈으로 좀 볼 수 있는 차트인데요. 왼쪽 보면은 왼쪽
그 상단에 보시면 재생에너지 설치량 전망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대부분 다 이제 막대 그래프가 나오지만은 이제 재생에너지 쪽에 설치량이 올라오는데 이 막대 그래프 말고 이제 선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태양광 설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설치량도 전체적으로 늘어나지만 그 중에서도 태양광 관련된 설치량의 비율이 상당히 더 높아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절대량으로 봐도 태양광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오른쪽 그 위쪽 그림을 보여주시면 재생에너지 설치 비용 추이인데 이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풍력 쪽이 더 인플레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풍력 쪽에 그 설치 비용이 더 높게 나오고요. 실제 유틸리티 쪽에 이제 태양광 쪽에 설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유리하죠, 태양광 쪽이. 그래서 설치 비용이 풍력 쪽이 조금 약하게 힘들고 좀 더 이제 상대적으로 힘들고 풍력 쪽이 좀 더 이제 비용 단으로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태양광 쪽으로 좀 더 쏠릴 수가 있다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왼쪽 하단을 좀 보시면 지역별 재생에너지 설치량 전망인데 역시나 중국 쪽에 거의 뭐 대부분이 이제 태양광을 포함한 이쪽에 이제 글로벌을 좀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태양광도 지난번에 저희 탁프로님께서 홍콩의 이제 루프탑을 이야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하셨지만 이 루프탑 관련된 태양광 설치가 중국 쪽도 많이 있고 글로벌 설치량도 상당히 좀 중국 쪽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장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아무튼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OCI나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이 사실 주목을 받고 있고, 미국의 주택용 태양광 설치 업체인 썬런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태양광 설치량이 작년보다 2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네. 이게 기존 전망치보다 5% 이상 더 추가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뭐 OCI 같은 경우도 지금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2분기는 일부 증권사 리포트를 좀 보니까 OCI가 약간 좀 당초 기대보다 좀 실적이 좀 낮게 나올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 베이지 케미칼 사업하고 에너지 솔루션 사업 일회성 요인 때문에 그런데, 베이지 케미칼은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공장이 일부 좀 트러블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동에 약간 차질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향치가 좀 전망되고 있고, 다만 원재료인 메탈 실리콘 가격이 좀 빠졌기 때문에 수익성은 그래도 개선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에너지 솔루션 사업은 이제 아시는 화물연대 파업 영향 때문에 발전소 가동이 차질이 있어서 아마 6월 중에 정기 보수를 좀 앞당겨서 시행했기 때문에 에너지 솔루션 쪽이 조금 약할 거다. 그래서 2분기 숫자가 조금 기대보다 낮은 건데, 다만 이제 3분기 이후에는 이제 하반기 실적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진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OCI가 좀 주목을 현재까지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 유가가 이렇게 많이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주택들 개인들 입장에서도 이런 태양광 설치 같은 거 해서 조금 더 전기요금 같은 걸 좀 낮춰보려는 노력들을 더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루프탑이 좀 최근에 더 핫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 태양광이라는 게 우리 시장에서 스타디가 되고 엄청 핫해진 게 제 기억으로는 2000년 후반이에요. 그때 네. 이제 동양제철화학이었습니다. 맞아요. OCI의 전신이 동철이라고 보통 했고, 동양제철화학이 주가가 뭐 한 수십 배가 오릅니다. 그렇죠. 그때 폴리실리콘이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지금이 30불대잖아요. 그때는 뭐 한 100불 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OCI가 돈을 엄청 많이 벌 때인데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폴리가 공급 과잉이 되면서 중국에서 중국 독일에서 폴리가 엄청나게 공급이 늘어나면서 OCI가 대규모 적자를 봅니다. 네. 그래서 태양광은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 큐셀에서도 이제 하나 그룹이 하고 있는데도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광이 너무너무 박리담인 거예요. 실제로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정말 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태양광이 좀 이슈가 된 이유는 네. 유가가 올라갔는데, 유가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그 그리디 페러티라고 합니다. 그 실제 이제 재생 에너지가 그 화력,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그 기존의 그 어떤 화력 에너지랑 같아지는 수준, 그 발전 비용이 네. 그 그리디 페러티인데, 생각보다 아까 보이신 차트처럼 풍력보다 훨씬 태양광이 낮은 거예요,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EU나 미국에서 태양광에 대해서 지금 더 설치 용량을 더 이제 늘릴 계획을 발표했고, 그게 지금 주가의 모멘텀이 좀 되고 있는. 네. 물론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다 안 좋은데, 아무튼 그래도 태양광이 그나마 지금 주가는 좀 버티고 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트리거가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 중국 내 전력 이슈 때문에 폴리실리콘 일부 설비 가동이 아예 좀 차질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거든요. 중국 쪽.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내 폴리실리콘 가격은 이미 이제 정고점 수준을 넘어서면서 막 치솟으니까 이 부분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고 잘 아시는 이제 위구르 강제노동법 시행 때문에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JA 솔라의 미국항 패널 통관도 되게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게 왜냐면은 중국의 호샤인 그 실리콘 인더스트리가 만든 폴리실리콘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대요, 통관에서. 근데 그걸 증명하기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 때문에 미국향으로 가는 거는 중국 이외의 폴리실리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이야기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OCI나 웨커 관련된 뭐 겨우 생산할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 수요가 굉장히 좀 빵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데 아마 미국의 태양광 수요가 2025년 30년까지 연평균 60기가와트까지 성장하니까 이거는 뭐 국내 뭐 OCI나 웨커 이 정도만이 생산을 어느 정도 이제 맞춰줄 수 있는 뭐 업체가 몇 개 없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접근이 계속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또 태양광이랑 같이 얘기 나오는 풍력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오늘 유진투자증권 보고서가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요. 이 정부가 준비한 그 풍력 전용 고정 가격 입찰 제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도입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분석 자료가 오늘 나온 것 같은데 풍력은 계획부터 전력 생산까지 뭐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육상은 한 4, 5년 그리고 해상은 5년에서 7년까지 매우 길기 때문에 이 건설 단지 관련된 건설에 대한 수익성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잖아요.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 네. 중간중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중간에 변하니까 사업이 뭐 중간에 이제 엎어지거나 지연되거나 포기되거나 이런 게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20년 동안 고정 가격으로 사업의 수익성을 확정 지어주면 풍력 사업에 대한 활성화가 좀 더 자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태양광의 뭐 사례와 똑같이 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사업자를 좀 더 우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동국 SNC에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 자료가 나왔는데요. 뭐 그 영향으로 일부 이제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늘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에너지 얘기 하나 더 해보죠. 원전 쪽은 어떻습니까? 역시 이제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그 경남 창원시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 두산 에너빌리티 뭐 방문했잖아요. 뭐 그 부분 때문에 역시 똑같은 이야기고 이 공사 중단한 신한울 3, 4억의 건설 재개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기존 거를 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데 이 새로운 이제 신한울 3, 4억이가 중단됐던 걸 하는 거니까 어쨌든 물량이 나오는 거니까요.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번 정부는 굉장히 좀 힘을 싣는 듯한 그런 워딩이라든지 이야기가 많이 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음식료 한번 볼까요? 네, 역시 이제 어제 제가 곡물 가격 빠지고 있다고 이제 표를 한번 보여드린 어제 방송이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을 보면 밀도 그렇고 팜유도 그렇고 이제 많이 빠지잖아요. 뭐 이게 추세적으로 더 빠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아무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전 세계 팜유 공급의 한 60% 가까이를 담당하는데 이게 이제 재고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 재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팜유 가격은 전월 비로도 지금 30%나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 일각에서는 이제 글로벌 식량위기가 좀 정점에 온 게 아니냐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분석을 좀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아마 이제 글로벌 밀수출의 25%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하고 있기 때문에 밀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있어서 미국과 러시아 등에서도 지금 밀 생산량이 굉장히 풍작이어서 재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좀 안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도 이제 뭐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천연가스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 프리포트 쪽에 화재가 나와가지고 3개월 이상 걸린다 이렇게 나오니까 연내에 정상화 안 되니까 미국 쪽의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못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쪽은 천연가스가 급등하고 미국 쪽은 천연가스가 재고가 쌓이니까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대륙별로는 좀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곡물가가 안정이 되면 음식료 업종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스프레드가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렇고 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강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잘 나올 것 같다. 오늘 뭐 리포트가 하나 또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CJ제당뿐만 아니라 뭐 삼양식품, 오리온 뭐 이런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네. 음식료 업종이 하반기에 곡물 가격이 빠질 때는 좀 시장을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최근에 보면은 배달의 민족이 GMV라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 요새 아시겠지만 GMV가 뭐예요? GMV 그 거래액이요. 거래액 자체가 지금 빠져요? 네, 좀 빠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중고나라에 많이 올라 있어요. 중고 매물에 그 되게 많습니다. 배달이 네. 좀 준다고. 배달 주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냥 식당 가서 드신다 네, 이거죠? 네. 아니요. 외식도 좀 있지만 리오프닝이라서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격이. 아, 배달 예, 가격, 지금, 음식 예. 가격 자체가 예, 배달 가격 자체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이제 밀키트나 HMR 쪽으로 조금 일부 이전 수요가 있을 수 있겠다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배달을 4인 가족이 배달을 시키면 얼마 나오나요? 한 7, 8만 원 나오지 않나요? 뭐 그 정도 저는 뭐 그런 게 잘 모르죠. 나오는 것 네. 같습니다. 그죠. 8만 원. 그러니까 그죠. 싸게 뭐 분식류를 먹어도 음. 한 3만 원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HMR을 사면 HMR이 물론 비싸지만 한 2만 원? 그렇죠. 그때 사면 예. 4인 가족이 먹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맛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음. 요새는 또 특히 또 밀키트라 워낙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나오니까. 네, 밀키트라 그래서 되게 간편하게 나오고 맛집의 어떤 음식들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는 의견들을 주시는데 저는 어느 정도 좀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전이 좀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비싸거든요. 사실 배달의 민족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배달 음식에서 음식이. 차라리 밀키트나 HMR 쪽으로 아니면 그냥 리오프닝이니까 좀 외식을 하겠다. 그래서 나가서 먹든지. 최근에 그래서 CJ 프레시웨이 같은 종목도 좀 주가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지난번에 우리 점심값도 말했잖아요. 그 뭐 편의점에 도시락 많이 팔린다, 뭐 40%나 많이 팔린다는 게 이게 뭐 다 가격에 대한 약간 부담감을 느끼고 이제 결국 이제 수요가 약간 조금 줄어드는 모습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음식료 업종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좀 우리 생활 속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달료도 이제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워낙 또 밀키트가 또 뭐 잘 나오기도 하니까 사실 뭐 이렇게 면 같은 거는 시켜서 와서 불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밀키트를 해갖고 집에서 해먹는 게 훨씬 더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맛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섹터는 어디 좀 보면 되겠습니까? 뭐 해운 업종이 뭐 좋지 해운. 않았죠. 뭐 약간 그 피크아웃 관련된 이슈가 뭐 리포트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하반기 컨테이너 수요 전망이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뭐 대신증권에서 이제 리포트도 나왔는데 역시 이제 스파도님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2분기 실적이 정점이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성수기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반기 성수기인데 글로벌 경기 둔화나 뭐 2023년 공급 우려 때문에 운임 반등이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리포트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평균 그 관련된 SCFI가 4,211포인트 기록 중인데 이게 전분기 대비로도 13.2% 빠진 거거든요. 그 유럽 항로 운임의 하락세도 미주 항로에 비해서 빠르게 또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분기 유럽 항로의 SCFI가 5,978달러 TEU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좀 13% 이상 빠졌고요. 미주 서한 항로 같은 경우도 7,805달러 수준이니까 전분기 대비 2.7%또 빠지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BDI 발틱 지수도 좀 운임 지수도 좀 빠지고 있어서 네.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좀 피크아웃 논란이 이어지면서 해운주들이 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뭐 코스닥 시장에 제일 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아마 제약바이오 쪽일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뭐 그 원재료 가격이나 뭐 경제 성장 둔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이제 누르고 있는 환경인데 이 전체적으로 뭐 의약품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생존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타격이 좀 적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시장에서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경우에도 그 1998년을 제외하면 의약품 지출이 GDP 둔화 시기에도 보면 역성장 경우가 거의 드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힘든 시장에서도 굉장히 성장은 계속 이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힘들어도 약은 먹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2028년까지 전 세계 의약품 매출이 뭐 연평균 한 6.4% 계속 증가할 것으로 뭐 예상이 된다 이런 자료도 있다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뭐 과거 추세처럼 뭐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이제 매출의 이익과 뭐 기업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고객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를 요즘에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좀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미약품이나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레고캠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 뭐 개별 뭐 어떤 모멘텀도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 경기 방향 특징이 있고 또 성장성도까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지수 대비 상당히 좀 높은 수익률을 최근에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섹터도 조금 저희가 좀 눈여겨 한번 볼 필요는 있겠다 판단됩니다. 오늘은 네이버는 좀 올랐군요. 카카오는 좀 빠졌는데 카카오가 한 2% 정도 하락을 했고 네이버는 한 2% 약간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워낙 좀 많이 빠졌다고 판단들을 하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뭐 설명할 길은 사실은 없어요. 뭐 많이 빠진 종목들이 워낙 한두 개가 아닌데. 아니고 또 바운딩 나오게 뭐 적게 빠지냐 덜 빠지냐 뭐 많이 빠지냐 이런 것들은 개별 종목단의 수급은 또 각자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네. 그런데 역시나 이렇게 좀 빠지다 보면 결국 이제 지난번처럼 버티던 게 오늘 좀 더 빠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네. 많이 빠졌던 것도 뭐 빠졌겠지만 버티던 게 빠진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좀 양극재가 버티다가 좀 빠지니까 더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이럴 때 튀어오를 때 또 어떤 게 먼저 튀어오르냐 이 고민도 사실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엉뚱한 데가 또 먼저 튀어올라요. 사실 보면 왜냐하면 수급이 비어 있는 쪽이 또 약간 튀어오르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시장에서 좀 고민거리가 사실 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게임 업종이 아까 살짝 보니까 대체적으로 오늘 좀 많이 하락한 특히나 이제 그 대형 게임 회사라고 봐야 되죠. 시총 그래도 꽤 큰 회사 뭐 예를 들면 카카오 게임스도 한 8% 가까이 빠졌고 펄어비스는 뭐 한 3% 안쪽이긴 합니다만 위메이드가 거의 20% 이렇게 빠졌고요. 미르 아마 신작 나오지 않았나요 오늘? 그 위메이드 거죠? 예. 네, 근데 그게 거기다- 나오면서 아마 그게 트리거 돼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형 게임 업체들이 상당히 오늘 성적들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물론 이제 다른 업종들도 다 안 좋습니다만 게임도 굉장히 오늘 하락이 좀 있었던 그런 섹터가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하고 12시 오픈하고 서버가 터지긴 했어요. 터졌는데 문제는 너무 쾌적한 서버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죠. 일부 서버는 좀 터졌지만 네, 터졌는데 이제 그 정도로 안 되고 쾌적한 서버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제 네. 이런 모바일 게임이 나오면은 네. 쾌적하면 안 돼요. 엄청 막 그 안 유저들이 짜증내고 들어가줘야 되죠. 아예,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가죠. 튕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너무 그럼 막 계속 그 첫날 했을 때 터진다는 건 뭐냐면 안 들어가지거나 긴급 공지 떠서 이렇게 뭐 서버가 포화 중이라 뭐 서버 증설 중에 있으면 이렇게 긴급 공지 나오면서 기존 뭐 들어가 있던 서버도 막 다운돼 가지고 막 게임이 끊겨서 뭐 튕겨 나오거나 막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면 정말 이제 이게 접속수가 엄청나게 많구나 느껴지니까 이게 정말 핫하거든요. 네. 근데 뭐 쾌적한 서버가 많다는 거는 접속이 원활했다 보면은 이제 그만큼 터지지 않았다는 거고 첫날이니까 그 정도면 별로 그렇게 핫하지 않은 거였죠. 네. 일단은 애플 쪽에서는 어느 정도 상위권을 쳤어야 되는데 지금 뭐 12에서 8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미르가 네, 미르가 네. 그래 별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마무스베가 이제 사실은 애플은 좋았는데 iOS는 구글이 약간 예상보다는 조금 아쉽죠. 지금 순위가 네. 더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첫날 매출 찍힌 게 28위였어요. 구글 쪽에서. 매출 순위가 첫날 다운로드 인기 순위는 1위였는데 구글 쪽의 첫날 매출 순위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7등인데 28위 정도 시작했습니다. 지금 7등이거든요. 네. 근데 7인 다운로드 순위가 아니 그 구글 플레이에서 매출 순위로. 매출 순위가 네, 7인데 좀 아쉬운 거죠. 지금 카카오 게임즈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말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리니지 같은 경우는 첫날에 한 100억, 200억 찍거든요. MMORPG는 그래요. 근데 이제 누군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 맞는 건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우마무스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육성형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날에 핫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꾸준하게 올라온다. 이런 논리로 또 설명하는 분이 있긴 해요. 네. 그 첫날에 빡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사이에 확 떨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얘네 같은 경우는 좀 서서히 달아온다고 이야기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매출 순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신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구글 쪽에서 7위면 네. 기존 게임들보다도 못한 거잖아요. 기존에 오랫동안 뭐 6위까지 있는 게임들은 뭐 몇 년 동안 도는 게임인데 그걸 못 치고 올라간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 보통 불황이라거나 혹은 뭐 경기 침체 이런 게 오면 사람들이 게임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까? 아니 게임을 많이 해도 돈을 안 쓰나? 돈을 안 쓰겠죠. 아. 그 현질이라고 보통 하는데 네. 현금을 그렇게 많이 쓸까요? 어려운데. 근데 이제 음.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임과 현질 게임은 달라요. 음. 재밌지만 열심히 그냥 오토 돌리면 계속 돌면서 열심히 그냥 밤새 돌리면 그냥 육성할 수 있는 게임이 있는 반면 재미는 있죠. 네. 빠져들고. 근데 이제 아예 재미도 없으면 아예 지워버리겠지만 근데 이제 하면서 현질을 어떻게 유도하냐는 거는 정말 그 예술적인 현질 유도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극악의 현질도 있고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나가는 건 해보면 알아요. 근데 안 해보시면 모르고 저도 뭐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그렇지만 애널리스트 분들도 사실 리포트 쓰면서 좀 게임을 해보고 좀 쓰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게임 안 해보고 그냥 네. 뇌피셜로 쓰시면 네. 이 현실과 전혀 다릅니다. 현실과.
이런 저 하락장에선 역시 그 통신 이쪽이 그래도 좀 든든한 느낌이 좀 있는 모양이군요. SK텔레콤이랑 KT 등은 오늘 그래도 플러스, 오늘 같은 시장에서 네. 플러스가 좀 그렇죠. 났네요. 사실 뭐 중간 요금제 때문에 뭐 말들이 많았고 주가가 좀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3% 이상 올랐는데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풀로 차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올 게 없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주춤했었고요. LG유플러스는 1분기 실적이 3사 중에서는 조금 아쉬웠죠. 근데 2분기 실적부터는 좋아진다 그림이 있고 배당률도 이제 30에서 40%로 배당률을 올리니까 배당에 대한 이슈도 긍정적이라 해서 좀 좋은 것 같고 네. KT는 뭐 워낙 배당 성향이 60%까지 제일 핫했기 때문에 제일 뭐 탄탄했던 모습이었는데 실적도 좋고 저퍼주에다가 밸류에이션 괜찮고 배당 괜찮고 방어주고 이러니까 네. 아마 좀 뭐 주목을 좀 받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그래도 어떤 분들은 중국 시장에서 좀 희망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중국 시장은 영 못 믿겠다는 분들도 뭐 분명히 계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최근에 중국의 뭐 전기차를 중심으로 꽤 많은 상승들이 특히 뭐 과창판 뭐 이런 데서 많은 상승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중국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투자의 어떤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혹은 중국 시장이 또 어느 정도 가줘야 또 우리 시장도 가는 측면이 또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우리 시장을 또 예측하는 측면에서도 중국 시장 어떨지 한번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해 주신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특히나 어려운 시장을 계속해서 맡아주셔서 너무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뭐 저도 네. 그렇고 다 같이 힘든 시장인데 좀 잘 견뎌내서 잘 좀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